들었어요? 저는 뻔했어요. 사연 있는 사람처럼 마지막에 좀 슬프게 울어가지고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오늘 거울 속 외딴섬 이야기 나눌 분은 옆에 계시는 정사랑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작가님이랑 한 30분,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20분 정도는 오신 분들 질문을 받을 거거든요. 5분 질문 뽑아서 질문에 답해드리고 또 여기 있는 이 거울 속 외딴섬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양장이 하드커버로 해서 표지 바꿔서 나왔는데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는 시간은 아마 10시 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다음으로 일정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여쭤볼 질문은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이렇게 마음속의 이미지가 그대로 구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저는 이제 작가님은 애니메이션 먼저 보시고 책을 읽으셨고 저는 책을 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봐서 순서가 이제 서로 반대였는데 저는 진짜 아이들의 얼굴이 제가 머릿속에서 그렸던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위화감 하나도 없이 누가 생각해도 이 얼굴 되나? 이런 얼굴로 보여가지고 그 일치감이 진짜 좋았어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고 이제 책을 읽은 경우였는데 그래서 이제 책을 제 애니메이션 보면서는 약간 부분에서 제가 상상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책은 굉장히 꼼꼼하게 채워서 곡선을 깔아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제 저랑 작가님이랑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츠지무라 미즈키라고 하는 원작 소설을 쓴 작가가 워낙 이런 미스터리 복선을 깔았다가 마지막에 반전을 만드는 데 굉장히 재능이 있는 작가여서 이 작가 작품들을 보다 보면 일단은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그리는 작가고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면서 굉장히 후반부에 가면 감동이 크게 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도 이 츠지무라 미즈키 작가의 다른 책도 읽으신 거 있으시죠? 네. 저 사실 조금 마음에 끌리는 작가가 생기면 전작을 다 읽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지난 2년 동안 되게 여러 권을 봤었는데 읽을 때마다 좋았어요.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책들은 슬로 하이츠의 신, 야미하라, 호박의 여름이었는데 이 세 권을 정말 추천드리고 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읽을 테지만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 그 세 권과 그리고 거기서 외딴섬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세 권도 좀 관심이 생기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어떤 이 작가만의 어떤 강력한 장점? 다른 장르인 척하면서 추리소설을 쓰는 게 진짜 능해요. 추리소설이 아니라 호러소설인 척하는 사실 추리소설이고 청춘소설인 척하는데 추리소설이고 좀 그런 식이에요. 종교소설인 것 같은데 추리소설이고 그 변장 같은 방식으로 이중으로 이제 추리소설을 만드는데 너무 능해서 감탄하면서 항상 보게 되는 그런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영화와 이제 책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하고 다르잖아요. 둘 다 책하고 애니메이션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면하고 특히나 엔딩 같은 경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했어요. 특히 엔딩이 저는 매체의 장점을 정말 한껏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 책에서는 스르륵 넘어가도 되는 부분을 이제 시각적으로 옮길 때는 되게 힘을 잔뜩 실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야지 감정적인 폭발이 딱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각색이 연출이 진짜 좋았다. 그래서 내가 썼으면 저게 각색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저는 이게 이제 책에서의 엔딩은 이 인물들 중에서 아키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인이 되었고 어떻게 선생님이 되었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이제 아키라는 등장인물의
몇십 년간의 삶을 요약해서 맨 마지막에 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신 마지막 장면은 그 앞에 바로 앞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장면이 소설에서는 맨 첫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 학교 앞에 등교를 하는 거죠. 이제 등교를 하는데 누군가가 저쪽에 서 있다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제 걸어서 학교로 가게 되는.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을 처음에 소설에서는 맨 처음에 소설 시작하기 전에 이 코코로라는 주인공이 상상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인기 많은 남자아이가 있는 거죠. 사실 남자아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인기 많은 어떤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자기가 혼자 있지 않게 해주고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하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 라고 체념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상상했던 장면이 그대로 마지막에 가면 현실이 되고 그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알아봐주는 누군가가 있고 그 알아봐주는 누군가는 다른 아이들이 알기 전에 이미 인연이 시작되어 있었다라는 식의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장면으로 그 장면을 쓴 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완전히 꽉 다물린 그 순환 구조처럼 이렇게 해서 진짜 오르골이 보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은 특히 오르골이 강조되어 있는 정말 오르골처럼 되게 정교한 기계를 보는 것처럼 만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책을 다시 읽으면서 시간을 재봤어요. 러닝타임이 그냥 읽을 때는 얼마나 되지 했더니 저는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던 정말 두꺼운 책이죠. 그래서 적어도 4시간 혹은 뭐 또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사람의 독서 속도마다 다르겠지만 그 분량을 이제 2시간에 압축시킬 때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빼느냐에서 엄청 고민하고 애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조직한다고 해야 되나요? 다시 조직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되게 이게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다. 이 원작을 되게 사랑하셔서 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교해봤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보건교사 아는형 같은 경우는 소설도 쓰시고 이제 이 각색 작업도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본 작업도 하셨는데 그렇게 비교를 해보셨을 때 사실 글 쓰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가요? 그 작업을 한번 하고 나니까 모든 원작과 영화를 보게 될 때 저걸 넣었네 저걸 뺐네 이렇게 계속 생각하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잔소리하는 제작자가 생겨서 저기에 돈을 쓰고 저기에 안 썼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왜냐면 제가 뭘 하면 항상 그거 돈 안 돼요. 뭐 운동을 하고 싶어요. 엑스트라만 5천만 원이에요. 운동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애니메이션도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애니메이션에 하나 청원했더니 제가 살을 깎아달라고 깎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어떤 강력한 어떤 힘? 어떤 그 제약도 없고 이 뛰어난 애니메이터들이 성을 하나 만들잖아요. 이거 실사 영화였으면 성 모두가 머리 아파했을 거예요. 진짜. 근데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성도 만들고 특수 효과도 강력한 허공의 계단도 만들고 감탄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매체마다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코코로가 끝없이 생각하잖아요. 이 모든 관계와 대화의 이면과 서서히 친해지는 단계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있는데 만약에 게으른 각색이었다면 이 나레이션을 그대로 넣었을 거예요. 코코로의 생각들을 계속 중얼중얼하게 넣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이제 애니메이션의 어떤 강력함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냥 소설을 되게 그대로 옮긴 무엇이 될 뻔했는데 그 이 아이의 되게 섬세하고 내향적인 면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더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더 힘이 실리게 과감하게 빼버렸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체를 옮겨가면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각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이 두 작품 같이 보는 것도 좋지만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공부하기 괜찮은 방식이겠다.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봐야 되는데 되게 피곤하게 생각하면서 보게 돼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잠깐 얘기가 스쳐갔는데
애니메이션 작업하셨던 거는 스타워즈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되는 건가요? 될 것 같아요. 근데 말해도 되나? 비밀로 해주세요. 네. 곧 네, 5월 4일에 상영할 것 같은데 전주에 계신 분들은 보러 와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각색 작업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이야기의 어떤 부분은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있으면 또 그만큼 버리는 것도 필요하고,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이 500쪽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읽는다고 해도 정말 4시간, 5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어떤 한 인물의 내면에 완전히 빠져드는 경험을 하는 게 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이 포코로라고 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왜 저렇게 해야지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잘 끌어가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인물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건 중심으로 속도감을 굉장히 잘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이 애니메이션이 한 2시간 정도를 거의 꽉 채워서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이 이야기들을 끝까지 따라가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행사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이제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아니면 책 읽으신 분들이 쓰신 글을 봤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읽게 된다 이런 식의 글을 쓰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거울 속 외딴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어떤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따돌림이라든가 혹은 등교 거부라든가 하는 이 이슈를 과장해서 보여주거나 거기에 너무 시선을 끌게 만들지 않고도 이 문제의 심각성,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어떤 고통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짜여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폭력적인 사건을 영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소설이 이야기해야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면에서도 이 작품이 굉장히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떠신가요? 시기적으로 더 글로리를 보고 또 이 작품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주제인데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게 좋았어요. 양쪽이 다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진짜 눈 돌릴 수 없게 세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되게 약한 부분을 되게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거울 속 외딴섬 같은 경우는 그 약한 부분을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하고 단정 지을 수 없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너도 동훈이처럼 잘 돼서 동훈이처럼 복수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장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고 약한 채로 머물러도 돼, 약한 채로 너만의 속도로 이 다음을 생각해도 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는 이제 예술계에서 문학 쪽에서도 그렇고 영상 쪽에서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가 예술가가 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 친구의 과거를 보는 것 같은? 네. 이제는 뭐 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 청소년 시절에서 많이 멀어졌지만 이 사람이 학교 밖으로 걸어 나와서 또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고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고 이런 것들이 나라는 달라도 이것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친근하고 있을 법한 일상적인 이야기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에 간 다음에도 사실은 바로 무슨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끼리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코코로가 성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자상한 태도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저도 더울로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 주인공이 성인이 된 다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의 방식이 있고, 거울 속 외딴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작가가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야기가 후반부에서 이제 어쨌든 반전이 이제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전들 너무 마음 편하네요. 다 반전을 보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되게 불안한 마음인데, 네, 근데 그 마지막
아키라고 하는 아이가 누구였는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영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이 굉장히 잘 드러난 거죠. 여기에서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이제 소설에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이를테면 뭐 이름이 무엇이었는데 남편의 성이 무엇이라도 무엇으로 바뀌었고 이런 식의 설명들을 하나하나 다 해주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울 그 유리창에 비친 그 얼굴이 아키의 얼굴이 딱 겹쳐지면서 바로 그 아이가 지금 또 선생님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게 효과적으로 연출하는 측면에서도 이 매체의 차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게 적용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색하기가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게 사실은 이 이미지에서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을 보여주었을 때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약간 트릭이 발생을 하는 거죠. 보셨죠? 네네. 그래서 그 반전을 다 알고 나서 봤더니 이제 다시 그 수업 장면으로 돌아가면 이제 고코로랑 이제 어른이 된 아키 기타지마 선생님이 만날 때 고코로가 아키 얼굴 정면을 보고 있지 않아요. 무릎을 보고 있는 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손 부분을 내려다보고 있는 걸 강조하고 있어서 아 이렇게 처음에 못 알아본 부분을 논리적으로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같은 사람인 걸 못 알아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26살인 사람이 40살이 되는 것 때는 얼굴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지만 한 16살이 30살이 될 때는 사실 골격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못 알아볼 수 있겠다. 이거는 개연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등장인물 중에서 특별하게 마음이 가는 캐릭터가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고코로가 되게 설명하기 힘든 일들을 겪고 있잖아요. 차라리 한때 맞았거나 뭐 되게 눈에 띄는 사건이 있었으면 이걸 뭐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모두에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복잡하게 자기 영역을 침해당하는 일들을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내향적인 사람만이 자기 표현을 못한 사람만이 자기 방어를 못할 때 그 모습들이 되게 마음이 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점점 더 아키에게로 옮겨갔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집에 가기 싫었겠다. 이게 규칙인 걸 알면서도 깰 수밖에 없었겠다. 너무 공감하게 되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그 두 명이 사실 주인공이 아닌가. 네. 그래서 한 명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코코로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이지만 그 외에도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아이들의 사정에도 눈길이 가게 되고 게다가 저 늑대님의 이제 관련된 진실도 마지막에 드러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미 죽은 아이가 간절히 원했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 마지막 부분에 어떤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게 폭발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 그 코코로하고 리온만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설정이 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제일 마음이 쓰였던 건 아키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아키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알게 되잖아요. 분명하게 밝혀지면서 왜 아키가 그동안은 그런 태도를 취해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왜 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지 또 그곳에 모인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어떤 고민들 학교에 가고 싶지 않고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또 이 영화의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그 상태만으로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게 저 성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아키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 게 있었고 특히나 소설에서는 마지막까지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키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놀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측했던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이 후반부에 가서 이야기가 보는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압도적인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만큼은 똑같이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어떠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쭉 한 번에 읽었던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한 3일에 나눠서 읽기 마련인데 이 책은 정말 영화로 볼 땐 당연히 이제 몰입이 더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책으로도 4시간, 5시간은 진짜 허리가 아플 때까지 그렇게 사람을 사로잡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되게 어른스러운 태도가 아이들이 나오는 얘기지만 되게 어른스러운 태도가 있어서 이게 좀 나이가 더 들고 또 다시 읽어도 좋을 것 같은 게 이 우정이 되게 한시적인 거잖아요. 보통 이런 얘기를 쓰게 되면 현실에서도 만나게 하는 결말 쪽으로 사실 마음이 기울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에서 만난다 해도 우리는 기억할 수 없고 혹은 한두 명이 기억한다 해도 이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해서 스치듯이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인간관계의 한시성 굉장히 또렷이 보여주면서도 그게 있다는 걸 되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진짜 좋은 우정이 있으면 이걸 되게 오래 유지하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계속 유지하고 싶어지는데 그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이게 무너지거나 어긋나거나 변질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그때 그 순간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청소년들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그 나이가 아니어도 괜찮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바로 그 비슷한 또래, 그러니까 다 같은 지역의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의 연장선에서 등교 거부를 하는 혹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같은 반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몸이 안 좋은 아이들이 지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 여러 타임라인에 존재하는 아이들의 존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책은 훨씬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키의 성인 버전인 그 선생님께서 이제 너는 매일 싸우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 혹은 학교에 갔을 때 거기서 마주치는 아이들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걸 지적해줘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건 똑같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싸워야만 하고 이겨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길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꼭 싸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런 등교 거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취하는 태도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이 하라게이치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저도 이 이야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괴롭힌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거기에서 네가 이길 수 있는 어떤 필승의 방법이 있어 같은 식의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마음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걸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고통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싸우고 싶다면 싸울 수 있지만 싸우고 싶지 않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힘을 갖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과거부터 앞으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사실은 같은 고통 속에 놓인다고 해도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아이를 몰아세우는 방식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또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른 세대인데 서로 못 알아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요새 다시 80년대 풍 옷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옛날 디지털 카메라도 꺼내고 워크맨도 쓴단 말이에요. 레트로하고 귀여운 아이템으로. 그래서 스바루가 그러고 있어도 80년대 옷을 좋아하는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납득당했습니다. 서로 못 알아챌 수 있겠다. 고전 게임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인상적인 장면 있으셨어요? 어떤 전체적으로 저는 그 허공이 계단이 진짜 좋았는데 이게 없었던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 왜 좋았냐면 왜냐면 고코로는 집 밖을 못 나가는 아이란 말이에요. 거리나 상점 가도 되게 결심해야 나갈 수 있는데 그 아이가 그 계단에 올라섰던 게 진짜 저한테 눈물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 현관문 밖에서 못 나가던 아이가 허공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거 진짜 자기 의지고 정말 회복의 시작이구나 확 느껴져서 없었던 장면이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저는 이런 지금 보신 거울속 외딴섬 같은 이야기를 소원을 비는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부르거든요. 거의 100% 울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원을 비는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원은 거의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과정은 자기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런 식의 소원을 비는 이야기들에서 그 소원은 굉장히 강력한 목표가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이 주인공은 달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심지어 이 주인공인 코코로가 그 목표에 대해서 약간은 그렇게 열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개념 자체가 있는 인물처럼 보이지 않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이 다른 아이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아키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친구를 위해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결국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설정도 굉장히 상투적일 수 있지만 어김없이 감동적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되게 오래 마음속에 남는데 그게 사람마다 소원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같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소원에 대해서 되게 읽었던 좋은 단편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적어왔는데 그 옥타비아 버틀러의 마사의 책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 블러드 차일드라는 책의 뒤편에 실려 있는데 이제 어느 날 한 여성에게 흑인 여성에게 신이 찾아와서 인류를 위해 소원 하나를 딱 빌게 해줄게 하는데 이 사람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뭘 하나를 바꾸면 뭘 바꾸면 좋을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소원인데 소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이 되게 흥미로워서 그 부분은 반전이니까 이제 꼭 직접 읽어보시라고 가져와봤습니다. 마사의 책. 네. 감질만 나게. 네네. 왜냐면 직접 제가 말로 하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읽으면 이게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라 저는 그 이야기를 읽고 몇 년 동안 생각했거든요. 정말 좋은 선택이었고 근데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전 지구에 딱 하나의 소원을 들어서 세상을 되게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뭘까를 되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옥타비아 버틀러가 썼던 것보다 더 나은 소원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가닿았을 때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시기 전에 뭘 비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세요. 그럼 좀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희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 질문을 받을 거고